천한 종년의 버릇이 어딘가겠느라. 내 집안 망치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꺼지거라. 설날 아침 시어머니의 독설과 함께 아들의 손을 잡고 눈보라 속으로 내쫓긴 오기는 피눈물을 삼키며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당도한 도성 밑바닥에서 오직 자식을 살리기 위해 시장통 시래기를 주우며 버텨낸 처절한 사투와 그 고통의 세월이 불러온 예기치 못한 사건들. 과연 벼랑 끝에 선 이 며느리의 기구한 운명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잠깐 매일 재밌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종 모양 알림을 꼭 눌러주세요. 다 누르셨다면 오늘의 담비아담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남쪽 끝자락 기름진 들판이 끝도 없이 펼쳐진 고을에 대궐 같은 기와집을 거느린 미곡상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고을의 쌀값이 그곳 창고 문턱에서 결정된다 할 정도로 위세가 당당했으나 그 화려한 기와 아래에는 종년 며느리라 불리는 오기의 피눈물 섞인 한숨이 매일같이 고여 있었습니다. 본래 오기는 그 집에서 새벽 이슬을 밟으며 물동이를 이고 마당을 쓸던 어린 식모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입 하나라도 덜어보려 13살 어린 나이에 남의 집 종살이로 팔려온 오기였지만 아궁이 앞에서 매쾌한 연기를 마시며 불을 떼던 그 수수한 모습이 도련님의 눈에는 어느 비단 옷 입은 아씨보다 고와 보였던 모양입니다. 신분의 벽을 허물고 혼례를 치렀을 때만 해도 오기는 자신에게도 곁을 날이 오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에게 오기는 죽어도 식구가 될 수 없는 근본 없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오기는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달고서도 단 하루도 편히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명절이라 웃음꽃을 피우며 기름진 음식을 나눌 때도 오기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부엌 구석에서 수백 명 식솔의 밥상을 차려내야 했습니다. 갈라진 손등에선 피가 배어 나오고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으나 시어머니는 오기가 정성껏 올린 국그릇을 어디서 종년의 손맛이 밴 부정을 드리느냐며 마당 한복판으로 내동댕이치기 일쑤였습니다. 오기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한때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던 남편의 싸늘한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오기를 지키던 남편도 세월이 흐르며 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아내가 매질을 당하고 부엌 바닥에서 울고 있어도 당신이 좀 참으면 집안이 조용할 것 아니냐며 차갑게 고개를 돌리고는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오기의 유일한 버팀목은 품 안에서 배고파 보채는 어린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가여운 손자마저 종년의 배에서 나온 자식에게 줄 고기는 없다며 장손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대우했습니다. 오기는 아들을 껴안고 찬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이 굴레를 벗겨주리라. 그러나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지독한 서러움은 시작일 뿐이었으며 다가올 설날 아침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잔인한 폭풍이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삭풍이 매섭게 몰아치는 설날 새벽, 미곡상 집안의 부엌은 지글지글 전을 부치는 기름 냄새와 매쾌한 연기로 가득 찼으나 그곳을 지키는 오기의 몸은 이미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지독한 몸살 감기에 뼈마디가 쑤시고 눈앞이 핑글핑글 돌았지만 종가댁 못지않은 이 집안의 설 차례상을 홀로 준비해야 하는 오기에게 휴식이란 허락되지 않는 사치였습니다. 오기는 가물거리는 정신을 붙들며 뜨거운 김이 오르는 떡국 솥을 살피고 산적을 뒤집었으나 결국 밀려오는 어지럼증을 이기지 못하고 녹그릇을 든 채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쟁강그랑 소리를 내며 녹그릇이 마루 밑으로 나동그라졌고 정성껏 고여 올린 음식들이 차가운 흘바닥에 볼품없이 흩뿌려졌습니다.
이 소란에 놀라 안방에서 달려 나온 시어머니의 눈에는 쓰러진 며느리의 안색보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재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오기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으며 사정없이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이 천한년이 명절 아침부터 조상님 밥상을 망쳐놓고 어디서 감히 자빠져 있느냐. 내년이 들어오고 집안에 애군이 끼더니 이제는 대놓고 시위를 하는구나. 오기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몸이 너무 아파 순간 정신을 놓았으니 한 번만 살펴달라고 애원했으나 돌아온 것은 가차 없는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기의 낡은 보따리를 마당 한복판으로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부정탄 년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너 같은 년은 우리 가문의 며느리도 아니고 그저 재수 없는 종년일 뿐이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마라. 소란을 듣고 나온 남편은 그저 팔짱을 낀 채 어머니가 화나셨으니 일단 나가 있으라며 비겁하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결국 오기는 버선발로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차가운 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등 뒤로 사흘 안에 무릎 꿇고 기어들어 오지 않으면 끝이라는 저주 섞인 빈정거림이 들려왔지만 오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 쌓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눈보라가 오기의 뺨을 때렸으나 아들의 손을 꼭 잡은 그녀의 눈에는 서러움보다 더 깊고 독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쫓겨나듯 고향을 등진 오기가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마침내 당도한 도성은 높디 높은 성벽만큼이나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연고 하나 없는 타양에서 오기는 치마폭 깊숙이 감춰두었던 엽전 몇 푼을 털어 남산 밑 행랑채에 퇴락한 단칸방 하나를 겨우 얻었으나 방 안은 옆방의 코 고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릴 정도로 벽이 얇고 냉골이 가득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양식조차 없는 처지에서 오기는 서러워할 겨를도 없이 일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주막 뒷방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그릇을 닦는 험한 일부터 얼음장 같은 냇가에서의 빨래 품팔이까지 가라앉고 매달렸으나 여인 혼자 몸으로 아들을 먹여 살리기엔 도성 안의 야박한 물가는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기는 도성 성곽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공사장 옆을 지나다 흙먼지 속에서 인부들이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과 물기 없는 떡으로 끼니를 때우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친 노동을 하는 장정들이 부실하게 먹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던 오기는 문득 정미수, 식모 시절 배운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저작거리를 돌며 배추 상인들이 상품 가치가 없다며 떼어내 버린 무청 시래기를 산더미처럼 줍고 달인방 주인에게 간청하여 기름기가 많아 팔지 못하는 고기 찌꺼기와 뼈 몇 조각을 헐값에 얻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기는 큼지막한 가마솥에 육수를 내어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진국을 만들고 된장을 풀어 손질한 시래기를 듬뿍 넣어 끓여냈습니다. 비록 살코기는 드물었으나 구수한 시래기, 향과 진한 기름이 어우러진 국밥 냄새는 온 동네 장정들의 코끝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오기는 뜨거운 국이 담긴 노솥을 머리에 이고 아들에게는 숟가락과 그릇이 담긴 광주리를 들게 하여 공사장 입구로 나갔습니다. 메뉴는 오직 하나, 단돈 몇 푼에 배를 따뜻하게 채울 수 있는 시래기 국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힐끔거리며 지나치던 인부들도 오기가 솥뚜껑을 열자 피어오르는 하얀 김과 구수한 향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뜨끈한 국물의 밥심으로 살아야지요 라며 꾹꾹 눌러 담은 고봉밥과 진한 국물은 고된 노동에 지친 인부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이 훗날 도성 안을 떠들썩하게 할 전설의 시작이자 오기가 종년이라는 굴레를 스스로 벗어던지고 제 발로 일어서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오기의 시래기 국밥은
하루가 다르게 입소문을 타며 도성 안의 고단한 장정들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집 국물 한 사발이면 천근만 근 같은 몸도 가뿐해진다는 소문이 퍼지자 공사장 인부들뿐만 아니라 저작거리의 짐꾼들과 지나가는 나그네들까지 오기의 가마솥 앞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장사가 번성할수록 오기의 앞길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권을 주무르며 상인들의 피땀을 짜내던 시정잡배들이 오기의 성공을 시기하며 마술을 뻗친 것입니다. 어느 날 험상궂은 인상의 무리가 오기의 좌판을 둘러싸고는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자릿세는 내야 할 것 아니냐며 억지스러운 세를 요구했습니다. 오기가 이곳은 공사를 관리하는 관아의 배려를 얻어 인부들에게 밥을 파는 곳인데 어찌 당신들에게 돈을 낸단 말이냐 하며 단호하게 거절하자 잡배들은 오기의 밥그릇을 걷어차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자 이들과 결탁한 부패한 아전까지 가세하여 오기를 압박했습니다. 아전은 관아의 법을 들먹이며 허가받지 않은 거리 장사는 엄금이니 당장 짐을 싸서 나가지 않으면 옥에 가두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인부들이 오기를 옹호하며 앞장섰으나 권력과 폭력을 등에 업은 이들의 횡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급기야 잡배들은 인부들이 보는 앞에서 오기의 생명줄과 다름없는 가마솥을 몽둥이로 내리쳐 박살 내버렸습니다. 솥이 깨지며 오기가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국물이 차가운 흙바닥으로 쏟아졌고 오기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이 솥이 어떤 솥인데 내 자식과 살아보려 피땀 흘려 마련한 것인데 오기가 바닥에 주저앉아 쏟아진 국물을 손으로 쓸어 담는 비참한 광경을 보며 잡배들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오기의 아들은 어머니를 감싸 안으며 형형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으나 당장의 위협을 피하기엔 힘이 없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억울한 순간 오기는 다시 한번 세상의 비정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오기는 차가운 흙바닥에 흩어진 가마솥 파편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생명줄과 같던 솥이 부서진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했으나 그 곁을 지키던 어린 아들은 단순히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오기가 저작거리에서 밥을 파는 동안 틈틈이 인근 서당 담벼락 아래에서 어깨 너머로 그를 익히고 숫자를 세는 법을 깨우친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잡배들이 행패를 부리며 오기의 짐꾸러미를 걷어찰 때 아전의 품속에서 작은 종이 뭉치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전은 솥을 깨뜨리는 소란에 정신이 팔려 이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관찰력이 남달랐던 아들은 재빨리 그 종이를 주워 품에 숨겼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으며 그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전이 상급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던 공사 현장의 식비 지출 내역서였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공사장 담벼락 너머로 지켜본 인부들의 숫자와 어머니가 매일 시장에서 사온 식재료의 양, 그리고 아전이 오기에게 요구했던 자릿세를 머릿속으로 낱낱이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종이에는 저들이 우리에게 자릿세를 받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관아에서는 이미 인부들의 식비를 따로 책정해 두었는데 저 아전은 그 돈을 가로채고 우리에게 이중으로 고혈을 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수치와 논리로 적들의 급소를 찌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아들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으며 이는 오기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의지와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오기는 깨진 솥단지 대신 작은 옹기그릇 몇 개를 챙겨 아들과 함께
다시 공사장을 찾았습니다. 잡배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며 다시 몽둥이를 휘두르려 했지만 이번에는 아들이 당당히 앞장섰습니다. 아들은 아전이 떨어뜨렸던 종이를 높이 치켜들며 인부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명쾌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계신 장정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받아가시는 노임에서 식비 명목으로 떼이는 엽전이 사실은 관아에서 이미 지급된 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들은 종이에 적힌 지출 내역과 실제 인부들의 수를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아전이 나라의 예산을 가로채고 백성들의 고혈을 삼중으로 빨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치밀한 숫자와 관아의 회계 방식에 대한 지식은 저작거리 장정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것 보시오. 우리가 흘린 피땀이 저 아전 놈의 기생첩 비단옷으로 변하고 있었단 말이오. 아들의 설명에 분노한 인부들은 몽둥이를 들고 일어났고 당황한 아전과 잡배들은 뒷걸음질을 치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와 지혜로 권력의 비리를 폭로한 아들의 비범함은 도성 안에 큰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오기는 자신의 아들이 어느덧 자신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음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오기 모자에게 남은 것은 부서진 가마솥을 다시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이 비리를 상청에 정식으로 고발하여 악행을 뿌리 뽑는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아들의 명철한 지혜로 부패한 아전을 몰아낸 사건은 도성 안관리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공사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인부들의 사기를 북돋운 공을 인정받아 오기는 마침내 관아로부터 정식으로 식사 공급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잡배들의 눈치를 보며 길바닥에서 솥을 걸지 않아도 되었고 번듯한 가림막이 있는 주막 형태의 식당을 운영하며 도성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밥집 주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들은 낮에는 어머니의 일을 돕고 밤에는 성균관 유생들이 버린 파지를 모아 글을 읽으며 장차 가문을 일으킬 제목으로 무섭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쪽 소식을 훤히 꿰뚫고 있는 보부상 하나가 오기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는 오기가 정미소 집 둘째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알아보고는 혀를 차며 고향의 비참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기가 떠난 뒤 그 기세등등하던 미곡상 집안은 마치 복이 통째로 빠져나간 듯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한양에서 투전판과 기생집을 전전하며 가산의 절반을 날려먹었고 남은 재산마저 부패한 관리와의 송사에 휘말려 모두 압류당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기를 그토록 괴롭혔던 시어머니는 큰아들의 몰락에 충격을 받아 중풍으로 쓰러졌으며 간병할 사람 하나 없이 차가운 뒷방에서 비참하게 생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기의 남편 또한 한량 기지를 버리지 못하고 술로 나날을 보내다 결국 정미소 땅 문서까지 저당 잡히고 가출하여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이야기에 오기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오기는 자신을 종년이라 부르며 눈밭으로 내쫓던 시어머니의 섰을 퍼런 목소리와 비겁하게 고개를 돌리던 남편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부귀영화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졌다는 소식에 통쾌함보다는 인생의 허망함과 하늘의 그물은 성그러도 빠뜨리는 것이 없다는 인과응보의 진리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오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과거의 사슬을 끊어낼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향 가문의 몰락은 오기에게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훗날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그들과 다시 마주하게 될 잔인하고도 필연적인 재회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향 소식을 들은 뒤로 오기의 마음은 마치 먹구름이
낀 듯 무거웠으나 도성의 하루는 쉴 틈 없이 흘러갔습니다. 추석 명절이 가까워지자 오기의 식당은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인부들과 저작거리 사람들로 더욱 북적였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온갖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안주처럼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짐꾼들이 남대문 근처에서 구걸하는 한 노파의 기이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파는 제정신이 아닌 듯 누더기를 걸치고 시장통을 헤매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내 아들 못 보았느냐, 우리 미곡상 집안을 일으킬 귀한 내 아들 못 보았느냐고 묻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노파는 본래 남쪽 지방에서 알아주는 부잣집 안주인이었으나 아들이 도성에서 가산을 탕진하고 소식이 끊기자 충격을 받아 망령이 들었으며 결국 집까지 팔리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쪽 고을 미곡상 집안이라는 말과 아들을 찾는 노파의 모습이 과거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기는 자신을 종년이라 부르며 눈보라 속으로 밀쳐내던 그 서슬 퍼런 손길과 지금은 길바닥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을 그 초라한 노파의 모습을 번갈아 떠올리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늘이 내린 벌이 이토록 가혹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인지 알 길 없었으나 오기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오기는 그 노파가 정말 자신의 시어머니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원수 같은 사람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거부감 사이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은 오기의 발걸음을 어느덧 남대문 저작거리로 향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거대한 악연의 매듭을 마침내 마주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리는 운명의 전조였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도성 하늘을 가득 채운 추석 전날 밤, 오기는 화려한 저작거리의 풍경을 뒤로하고 남대문 성벽 아래 어두운 그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명절의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시장통 한복판이었으나 성벽 그림자가 길게 들이운 그곳은 달빛조차 닿지 않는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기의 가슴 속에는 증오와 연민이라는 두 갈래의 마음이 거세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나 발걸음만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기는 시장통 어귀를 돌며 짐꾼들이 말했던 그 미친 노파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빛은 대궐 같은 고관대작의 기와지붕을 하얗게 비추는가 하면 동시에 성벽 밑에 널브러진 비루한 거적대기들 위로도 차별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벽 모퉁이 썩은 가마니 위에서 갈라지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우리 집안을 일으킬 장소는 어디 있느냐? 쌀 곡간 열쇠를 챙겨야 하는데 이놈들이 왜 나를 이 차가운 땅바닥에 눕히느냐? 오기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깎이고 망령에 사로잡혀 변해버렸으나 그것은 분명 과거 오기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오만하고 서슬 퍼런 시어머니의 음성이었습니다. 오기는 천천히 그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다가가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때 저러 누더기가 된 옷을 걸치고 기름진 고기 대신 버려진 음식 찌꺼기를 손에 쥔 채 허공을 응시하는 노파의 모습은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오기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그 노파를 지켜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눈앞에 나타나 울분을 토하고 싶었으나 노파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을 휘저으며 존재하지 않는 곡간 열쇠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보름달 아래 길게 늘어진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절에 들뜬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으나 오기가 서 있는 그늘진 성벽 밑에는 오직 망령 든 노파의 헛소리와 오기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성벽 그늘 아래 웅크린 노파에게 다가가는 오기의 발걸음은 천근만근과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한기 섞인 신음이 오기의 온몸을 휘감았으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기는 머리 수건을 깊게 눌러쓰고 노파의 눈앞에 섰습니다. 한때 그토록 화려한 비단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집안을 호령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때가 절어 가죽만 남은 손으로 흙바닥을 긁어대며 존재하지 않는 곳간 열쇠를 찾는 가여운 광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노파는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자 초점 없는 눈을 들어 오기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과거 오기를 벌벌 떨게 했던 그 서슬 퍼런 안광은커녕 눈앞에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뿌연 안개만이 가득했습니다. 노파는 오기의 비단 옷자락을 붙잡으려 손을 뻗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양반님네, 우리 아들 못 보셨소? 우리 미곡상 집안을 일으킬 장손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는데 아직 소식이 없소이다. 이제 곧 명절인데 우리 아들이 오면 내가 이 열쇠로 곡간을 여러 쌀을 천 가마니는 풀어줄 것이오. 노파의 손에는 깨진 기와 조각 하나가 쥐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그녀에겐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곳간 열쇠인 양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그 비참한 광경에 가슴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쫓아내며 종년의 배에서 난 자식에게 줄 고기는 없다고 소리치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영광에 매달려 길바닥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단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처절한 응징이자 인과응보의 결말임을 오기는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오기의 마음속에서 솟구친 것은 통쾌함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어머니라 부르며 섬겼던 이가,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피를 물려준 이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에 오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기는 노파의 구걸하는 손 위에 엽전 몇 푼을 놓아주는 대신 조용히 몸을 낮추어 그녀의 해진 옷자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노파는 그 작은 손길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시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오기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그저 무너져 내린 가문의 자네와도 같은 노파를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억울했던 과거를 향한 가장 잔인한 복수이자 동시에 오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기는 차가운 성벽 아래에서 떨고 있던 노파의 마른 손을 잡고 자신의 식당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코를 찌르는 악취가 느껴졌으나 오기는 머리 수건을 더 깊게 눌러쓴 채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번듯하게 자리 잡은 오기의 식당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소한 전 냄새와 뜨끈한 고기, 국물 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기는 식당 구석,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노파를 앉혔습니다. 노파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자 겁에 질린 듯 몸을 웅크리더니 이내 탁자 위에 놓인 빈 그릇을 손으로 더듬으며 아들의 이름을 연신 중얼거렸습니다. 오기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이팥밥 한 그릇과 소고기를 듬뿍 넣어 끓인 진한 무국을 한 사발 가득 담아왔습니다. 정미소집 며느리 시절 시어머니가 종년의 배에서 난 자식에게 줄 고기는 없다며 오기의 아들에게서 빼앗아갔던 바로 그 기름진 고깃국이었습니다. 오기는 떨리는 손으로 노파 앞에 밥상을 놓아주었습니다. 노파는 국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냄새를 맡더니 마치 평생을 굶주린 짐승처럼 손으로 밥을 움켜쥐고 국물에 말아 허겁지겁 입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입가에 국물이 흐르고 밥알이 튀었으나 한때 그토록 예법을 따지며 며느리의 젓가락질 하나까지 타박하던 그 오만한 안주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기는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노파의 어깨를 흔들며 내가 바로 당신이 버렸던 그 며느리라고, 당신이 그토록 천대하던 종년이 지금 당신에게 이 밥을 먹이고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오직 눈앞의 밥상에만 정신이 팔려오기가 누구인지 이곳이 어디인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맛있구나. 참으로 맛이 좋아. 우리 아들이 오면 내 꼭 이 집 주인에게 상을 내리마라며 깨진 기와 조각을 품에 꼭 안고 실성한 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오기는 그 웃음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증오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원수는 이미 하늘로부터 가장 잔인한 벌을 받아 자신의 영혼마저 잃어버린 상태였고, 그 앞에 서 있는 오기는 이제 더 이상 매 맞던 식모 아이가 아닌 한 가문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기는 노파의 더러워진 손을 보며 조용히 행주를 적셔왔습니다. 복수보다 더 깊은 연민이, 그리고 미움보다 더 질긴 인연의 끈이 보름달 아래에서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고깃 국물이 노파의 메마른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얼음장 같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허겁지겁 밥그릇을 비워낸 노파는 만족스러운 듯 꺽 소리를 내며 트림을 하더니 이내 초점 없는 눈으로 식당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기는 떨리는 손으로 행주를 적셔와 노파의 입가에 묻은 국물 자국과 흙먼지가 가득한 손마디를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오기가 무심결에 걷어 올린 솜에 아래로 선명한 흉터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10여 년 전 설날 아침 시어머니가 던진 녹그릇에 대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된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오기의 손길이 노파의 거친 손등에 닿는 순간 노파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기 속에 담긴 익숙한 온기와 자신의 살결을 문지르는 부드러운 감촉이 노파의 죽어있던 기억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노파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기적처럼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이내 오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오기는 숨을 멈춘 채 그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노파의 눈에 드리웠던 뿌연 안개가 걷히듯 안광이 맑아지더니 오기의 얼굴 구석구석을 훑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파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품에 안고 있던 깨진 기와 조각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노파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오기의 손목 흉터를 가리키며 갈라진 목소리를 뱉어냈습니다. 오기야, 내가 정녕 오기더냐? 그 한마디에 오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꿈속에서도 자신을 채찍질하던 그 서슬퍼런 목소리였습니다. 노파는 제정신이 돌아온 찰나의 순간에 눈앞에 화려한 여인이 자신이 내쫓았던 그 종년 며느리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노파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며 이곳이 누구의 집인지, 자신이 먹은 밥이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만했던 과거의 기억이 밀려오자 노파는 오히려 수치심과 공포에 질려 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오기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노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원수 같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자신의 이름은 그 어떤 복수의 말보다도 날카롭게 오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노파의 눈에는 이제 광기 대신 지독한 후회와 비참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내린 가장 큰 벌은 죽음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가장 비참한 순간에 마주하게 하는 생생한 기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더 이상 광기가 아닌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오기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한때 그 서슬퍼런 기세로 집안을 호령하며 며느리를 종부리듯 하던 그 오만한 자존심은 이미 길바닥에 흙먼지보다 못하게 짓밟힌 지 오래였습니다. 노파는 때 묻은 이마를 차가운 방바닥에 찌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죽일 죄를 지었다, 오기야. 내가 눈이 멀어 복덩이를 발로 차고 제 자식 목숨줄을 제 손으로 끊었구나. 너를 종년이라 부르며 눈밭으로 내쫓던 그 입술을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구나. 노파의 절규는 식당 안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노파는 오기의 옷자락을 붙잡으려다 자신의 더러운 손을 보고는 차마 닿지 못한 채 허공에서 손을 떨었습니다. 내가 준 이 밥이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질 않는구나. 차라리 나를 매질하고 관가에 넘겨다오. 귀신이 되어도 너를 볼 낯이 없는데 어찌 이리 따뜻한 밥상을 내어준단 말이냐. 노파는 과거 자신이 오기의 아들을 종년의 자식이라 멸시하며 고기 한 점 주지 않았던 일을 떠올리며 가슴 등뼈를 두드렸습니다. 망령이 들었을 때도 그 죄책감만은 영혼 깊숙이 박혀 있었는지 노파는 연신 자신의 뺨을 때리며 참회했습니다. 오기는 그 비참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오가 가득했던 지난날에는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비는 상상만으로도 속이 시원할 줄 알았으나 막상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저 지독하게 슬프고 허망할 뿐이었습니다. 오기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노파의 어깨를 보며 인생의 더섭음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권세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자신이 뿌린 악행의 씨앗을 눈물로 거두는 초라한 노인뿐이었습니다. 노파의 참회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구걸이 아니라 무너진 자아 위에서 터져나오는 마지막 인간성의 비명이었습니다. 오기는 천천히 몸을 낮추어 노파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시작이라기보다 이 지독한 인연의 매듭을 이제는 정말로 풀어주어야 한다는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보름달은 여전히 높게 떠 세상을 비추고 있었고 식당 안은 노파의 피 맺힌 울음소리와 오기의 깊은 침묵만이 교차하며 긴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바닥에 엎드려 울음조차 잊지 못하는 노파의 메마른 등을 조용히 쓸어내렸습니다. 증오라는 것은 불과 같아서 상대를 태우기 전에 내 속을 먼저 까맣게 그을린다는 사실을 오기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던가요? 오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걸린 보름달은 너무도 희고 고요하여 이 작은 식당 안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참회와 갈등조차 더섭는 장난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오기는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지나간 세월이 야속하고 원통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리 망령이 들고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제 마음 속에 남았던 마지막 미움조차 갈 곳을 잃고 흩어지는 듯합니다. 당신을 원망하며 밤을 지새웠던 날들이 이제는 안개처럼 멀게만 느껴집니다. 오기는 노파를 부축하여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노파는 차마 오기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오기는 그런 노파의 손 위에 자신의 따뜻한 손을 겹쳐 올렸습니다. 어머님, 저를 종년이라 부르며 내쫓던 그날의 기억을 이제는 보름달 아래에 묻으려 합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을 이토록 쓰디쓴 열매를 거두었으니 하늘의 벌은 이미 충분히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계속 미워한다면 저 역시 그 지옥 같은 과거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기의 입에서 나온 어머님이라는 단어에 노파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평생을 기다려온 단 한마디의 구원이었습니다. 오기는 울고 있는 노파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을 매질하고 자식을 차별하던 원수였으나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의 비극 앞에 오기는 기어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택했습니다. 오기의 품 안에서 노파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증오가 씻겨 내려간 자리에는 인생의 무상함과 함께 핏줄보다 진한 인연의 끈이 다시금 매듭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성 밖에서는 풍악 소리가 들려오고 명절의 흥취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으나 이 작은 식당 안의 두 여인에게는 세상 그 어떤 축제보다도 장엄하고 숙연한 화해의 의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이 집안의 주인이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는 거목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서당에서 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던 오기의 아들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느덧 헌출한 기계와 맑은 눈빛을 지닌 선비의 풍모를 갖춘 아들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흐느끼는 노파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들은 단번에 그 노파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배고픔에 울던 자신을 향해 종년의 자식이라며 차가운 눈총을 쏘아붙이던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던 가문의 안주인이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 잠시 서늘한 분노가 스쳤으나 이내 어머니 오기의 평온하고도 굳건한 표정을 확인하고는 긴 한숨과 함께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다가가 노파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정신이 든 노파가 고개를 들어 손자를 바라보자 그 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회한이 서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녕 내가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그 아이란 말이냐. 노파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님, 세월은 흘렀고 세상의 이치는 이토록 준엄합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께서는 미움으로 쌓은 성벽보다 사랑으로 지은 밥상이 더 견고하다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들의 명철한 대답은 노파의 가슴에 마지막 못을 박는 듯 했습니다. 오기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이제 노파를 집으로 데려가겠노라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갈 곳 없는 노인을 거두는 적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가문의 껍데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정신과 도리를 자신의 손으로 새로 세우겠다는 가문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선포였습니다. 오기는 노파의 짐이라곤 깨진 기와 조각뿐인 초라한 행색을 뒤로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노파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빛은 이제 세 사람의 등 뒤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으며 도성 거리의 소음도 이들의 고요한 행진 앞에서는 숨을 죽이는 듯했습니다. 오기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원수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고결한 인격으로 그를 품어 안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10여 년 전 눈보라치던 설날 아침에 시작된 비극은 이토록 따뜻하고도 묵직한 용서의 품 안에서 마침내 그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봄날, 도성안은 한 젊은 선비의 장원급제 소식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미곡상 집안의 장손이자 종년 며느리라 불리던 오기가 홀로 키워낸 아들이 마침내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을 차지하며 가문의 이름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아들이 어사화를 쓰고 금이 환영하던 날, 오기는 화려한 잔치를 여는 대신 평소처럼 무쇠솥에 시래기를 듬뿍 넣고 국밥을 끓였습니다. 도성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더 이상 천한 식모 출신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난을 이겨내고 자식을 훌륭히 키워낸 어머니의 귀감이자 배고픈 백성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온정을 베푸는 덕망 있는 여인으로 우러러 보았습니다. 오기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 마지막 여생을 보냈던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기적처럼 맑은 정신으로 돌아와 오기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 그리고 참으로 미안하구나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한마디는 오기의 가슴 속에 박혀있던 10수년 된 대못을 뽑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오기는 아들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가 말없이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이제 오기의 곁에는 비겁하게 고개를 돌렸던 남편도 자신을 멸시하던 시댁 가문의 위세도 없었지만 그보다 훨씬 견고하고 빛나는 자신의 삶과 훌륭하게 자란 아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시래기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처절한 생존의 투쟁은 어느덧 도성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나눔의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다시 오기의 집 마당을 비추던 밤, 오기는 비로소 가파른 운명의 고개를 다 넘어온 나그네처럼 깊고 평온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난한 집 식모 아이에서 만인의 존경을 받는 가문의 주인이 되기까지 그녀가 걸어온 길은 단순히 신분을 뛰어넘은 성공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오기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슬픔 대신 은은한 미소가 피어올랐고 그 모습은 마치 온 세상을 차별 없이 비추는 만월의 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화려한 비단옷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슴에 담긴 온기가 인생의 진짜 깊이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오기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억울한 눈물로 지새웠던 수많은 밤이 있었으나 오기는 그 눈물을 닦아내고 세상을 품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끓여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아직 풀지 못한 묵은 응어리가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오기가 전하는 따뜻한 용서와 끈질긴 삶의 의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을 포근하게 어루만져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름달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치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환한 만월의 축복이 깃들 것입니다. 담비아담의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에 여운이 남으셨다면 지금 보이시는 다음 영상도 함께 감상해 보세요.